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네, 저희 소개로 시작을 좀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혁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원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언택트 저희가 사연자분의 그런 이야기를 메일로 받아서 그 심리를 좀 분석하고 저희가 조언을 좀 드리는 시간인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은 좀 특별편을 급하게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저희가 기존에 진행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유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선공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좀 릴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좀 특별편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얼마 전에 정말 아직도 전 국민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너무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사실 얼마 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정말 최근의 일이죠.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그 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29일 밤. 네. 아휴, 참, 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저희가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건을 뭐 분석하거나 어떤 해법을 제시할 당연히 그럴 사람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 와중에 정신과 의사들로서 저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좀 느끼기에 급하게 좀 특별편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그 뉴스를 두 분은 어느 시점에 좀 접하셨나요? 저는 그때 한 11시 반인가? 네. 자정 무렵에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어떤 사진이랑 네. 간단하게 그냥 정식 기사는 아니었고 그렇죠. 약간 네. 속보처럼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현실에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일이다 보니까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 숫자라든지 네,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도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숫자다 보니까 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혁경 선생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속보로 좀 접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봤던 문구가 이태원에서 50명 가량이 심정지 상태여서 CPR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믿기지 않는 내용이어서 저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오진이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CPR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단순 호흡곤란이나 이런 상황을 조금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뭔가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심지어 이게 참 와, 이런 생각까지 든 게 처음에는 그 막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도 막 좀 돌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사실 에이 설마 코스프레 좀 몇 명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그 정도로 했어요. 진짜 믿기지 않았던 네, 거죠.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쵸.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점점 이게 상황이 커지는 걸 보니까 이게 감정이 진짜 압도돼서 그런지 감정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좀 멍해지는 멍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런 정말.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또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감정의 이입, 네, 동요를 좀 덜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너무 심란하고, 약간 두려운 어떤 마음까지 들어서, 그 뒤에 이제 계속 기사들이랑 사진이랑 막 링크가 올라오는데, 못 눌러보겠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 집이 이태원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밤새 내내 앰뷸런스가 계속 다녔잖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앰뷸런스 오가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업데이트되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이현실감이 들더라고. 이게 뭐 진짜 현실이 맞나? 이게 뭐지? 너무 당혹스럽고 정말 너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그런 이현실감, 당혹스러움은 멍한 거는 거치고 좀 슬픔의 비중이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그 아침에 사상자 수를 봤을 때도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그 김정수님이 말한 것처럼
저도 뭔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기사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런 일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참 이런 경험이 드문데, 이게 사실은 뭐 저는 아는 분이 뭐 그 현장에 있었다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그 감정이 뭐 전염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적절할까요?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슬퍼서 좀 이렇게 뉴스 보다가 좀 울컥하게 되기도 하고, 예,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겠죠. 이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직접적 피해자분이시던 아니면 주변에서 그걸 목격하게 된 분이시던 아니면 구조에 참여하셨던 분이시던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어떤 정신적 영향이 미쳐질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건을 접했는데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마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 그리고 구조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상황을 계속 좀 접했던 분들께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어떤 외상성 사건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이제 트라우마죠.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또는 이제 타인에게서 벌어진 일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이런 경험들은 뇌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는 또 질병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 PTSD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그 압도적인 외상의 경험, 그 충격과 공포는 말 그대로 뇌에 각인이 새겨지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말 그대로 생존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죽을 수 있겠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뇌가 엄청나게 이제 각성하고 이전에 없던 편도체에 엄청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진료실에서 보는 분들은 PTSD를 그나마 진단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교통사고 혹은 폭행 사건 이후에 PTSD잖아요. 주로 그래요. 그럼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뇌에 새겨진 각인으로도 진짜 오랜 기간을 고생하시는데 이번 분들은 정말 긴 시간 동안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사실 죽을 수 있던 그런 상황, 그런 압도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는 뇌에 진짜 전쟁터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아마 새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이 구조가 이루어진 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그거를 지켜봐야 했던 분들도 그렇고 고스란히 그 외상 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쟁과 같은 그런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정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일반적인 사고보다도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그러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드려야 될 텐데 이게 상당히 진단 기준이 복잡합니다. 네, 허경 선생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단 첫 번째로는 트라우마 경험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 트라우마 경험을 한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카테고리, 진단 기준들에서 하나, 두 개 이상씩을 다 만족해야지만 저희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외상, 트라우마를 경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런 실제적이건 어떤 위협적인 죽음이나 굉장히 심각한 부상이나 성폭력 같이 굉장히 어떤 위협적이고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걸 생생하게 목격을 하거나 간접외상, 대리외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도 경험을 한다면 트라우마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한 뒤에는 침습 증상이라든지 네, 어떤 뭐 인지나 각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변화가 나오는데요. 침습 증상 중에서도 일단 한 가지 이상이 있어야 돼요. 이 침습이라는 거는 그때와 관련된 어떤 기억들, 네, 그 사건이 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사건 자체가 계속해서 뭐 생활을 할 때 떠오르는 것도 해당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꿈에서 그 사건과 비슷한 꿈 내용을 반복적으로 꾸는 것도 이 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막 재생되는 것처럼 그때 느꼈던 어떤 반응들 있잖아요. 네, 되게 멍하든지 내가 아닌 것 같은 네,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것도 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 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회피죠. 네, 이 회피가 또 이 PTSD에선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피 역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 감정을 이제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 혹은 또 이런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암시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대화가 될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할로윈 파티다 보니까 네, 이후에 호박과 관련된 거를 계속 회피하려고 한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네, 상징물이요. 네, 그렇다 한다면 그것도 어떤 회피의 진단 기준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는 인지와 감정의 이 부정적 변화가 두 가지 이상 또 보일 수 있다, 보여야 한다라는 게 진단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 사건의 일부분을 기억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전혀 그때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 네, 이런 것처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상은 믿을 수 없다. 이 세상이 위험하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라는 식으로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믿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을 뭐 그러면서 비난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인지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가 달라져서 되게 두렵고 화가 나고 네, 부끄럽거나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서처럼 네, 모든 일이 재미가 없어지고 네, 실제로 활동이 줄어들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각성, 네, 과각성, 이 반응성, 이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자극이 아니고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그런 자극인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네, 분노를 표현한다거나 네, 굉장히 짜증을 낸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본인한테 돌아와서 굉장히 자기 파괴적인 행동, 자해라든지 네, 술을 막 먹는다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네, 잠이 이렇게 과각성돼서 안 오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변화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보면은 드라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던 뭐 어떤 모든 정신, 네, 심리적인 변화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하나하나 한 진단마다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단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사실 들으시면서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뇌의 전반적인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장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재경험, 그리고 회피, 과각성 세 개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재경험은 사고 그 장면, 그 당시의 장면이 막 생생하게 계속 떠오르거나 혹은 반복적인 악몽을 꾸게 되고요. 회피, 사건과 관련된 자극들 과도하게 피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사람 많은데 못 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과각성, 이제 쉽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나 혹은 그거와 반대로 약간 멍하게 있는 듯한 모습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게 이 PTSD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간접 경험을 하신 분들의 어떤 외상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게,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선 공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한 번씩은 이제 가봤던 거고, 심지어 아까 허경 쌤이랑도 얘기했는데 우리 사건이 벌어진 골목은 한 번에 어딘지 알 정도로 네, 저도 진짜 알죠. 많이 네. 오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태원을 가보지 않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조금 주는 충격 그리고 위협감이 좀 네. 클 것 같아요. 아까 규영이가 얘기한 세상을 위험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인식이 바뀔 수 있다. 사실 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더 위험한 곳으로 바라보고 전반적인 사람들의 불안도가 올라갔다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동훈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배 타는 상황도 아니고 서울 한가운데야. 그렇죠. 그냥 정말 말하자면 걸어가다가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그 이렇게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네, 이럴 때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뭐 불꽃 네, 축제할 때도 그렇고, 그랬죠. 네, 어떤 월드컵이나 이런 거 응원할 때도 그렇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좀 뭔가 두렵고, 네, 이번 일이 또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네. 출퇴근 지옥철 탈 때만 해도 잔뜩 껴가지고 이제 흉부의 압박을 느끼면서 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공포가 건드려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한 분한테도 재경험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게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동훈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더라도 진단 기준 자체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런 건 일어났다. 그거 알게 되었을 때만 해도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진단할 수 있고요. 네, 저는 또 특히 걱정이 되는 게 이번에 사건 시간이 좀 길면서 눈앞에서 이제 지인이던 간에 모르던 사람이던 간에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엄청난 죄책감을 유발할 거거든요. 네네. 네, 분명히 본인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소방관, 경찰관분들 그리고 또 그때 구하러 뛰어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잘 견디실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는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정말 친구가 눈앞에서 심정지 상태가 돼서 1시간 넘게 CPR을 했는데 결국 살리지 못했다라는 분의 인터뷰를 봤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분의 탓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그 죄책감에 많이 붙잡혀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들도 그렇죠. 이럴 때는 정말 사실 뭐라 그럴까 모두가 너무 당혹스러운 사고잖아요. 모두가 너무 예측하기도 힘들었고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인데 이럴 때 좀 그런 뭔가 분노와 자책의 화살이 내 쪽으로 돌아오게 돼요.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같이 갔더라면, 내가 도중에 그냥 돌아가자고 했더라면, 내가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식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상황,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뇌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PTSD도 생기기 쉽고 우울증도 병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외국에서도 압사 사고가 있던 이후에 상당한 사람들이 자살로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조 인력들, 경찰관, 소방관 분들의 정신건강도 우려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사실 이제 사건에 많이 또 노출이 되었던 분이고 그만큼 또 전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사 커뮤니티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용산 소방서장님이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는데 손을 벌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글을 봤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한테도 상상하기 힘든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 본 적 없는 거니까. 참 이야기를 할수록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이런 증상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냥 정상적이에요. 근데 3일 이내에는 이런 반응을 이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는데 그렇죠. 3일에서 1개월까지 지속이 된다 이러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근데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게 되고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또 정말 무서운 게 뒤늦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늦게는 뭐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네, 그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좀 딜레이드 온셋이라는 어떤 그 추가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진단해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은 거겠죠. 네. 뭐 누가 이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장례식장에 갔을 때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 반응이 다들 좀 동일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네, 사별한 뒤에 막 그 울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그때는 되게 덤덤해하면서 네, 웃으면서 뭐 손님들 맞이하고 뭐 가족들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 나중에 돼서도 막 충격 너무 힘들다 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시고 오히려 그때 내가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라면서 죄책감에 힘들어하시는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이런 발생 시점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 네, 당장은 또 괜찮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까지도 만약에 어떤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냥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다라는 게 뭐 정말 아니야 없었던 일이야가 아니라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좀 밀어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아직 진행이 부정 단계 된다는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너무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현실 감각이 없다. 정말 멍해진다. 그 이외엔 어떤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아직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심적으로는 좀 부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압도적인 정보를 뇌에서 아직 잘 처리하기도 힘든 시기일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제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다행히 40%는 저절로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30%는 경한 증상을 쭉 안고 가고요. 20%는 중등도 이상의 그러니까 일상에 상당히 영향 미쳐지는 증상들을 안고 가고 10%는 점점 더 증상이 이제 악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대인기피 같은 다양한 것들이 이제 결부가 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참전군인들 대상으로 PTSD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서 하나 좀 글을 봤었는데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 참전군인으로 갔다 온 사람이 이제 뇌에서 심한 해리 증상과 재경험 증상을 반복하면서 아무도 없는 정말 그냥 동네 차들 주차된 도로에서 혼자 이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막 엄폐하기도 하고 차 뒤에서 총 쏘는 것처럼 막 하시고 정말 슬프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이제 경찰하고 출동해서 잘 진정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PTSD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PTSD를 경험하는 군인의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막 아버지가 이제 전쟁 다녀온 이후에 화가 낼 일이 아닌데도 막 갑자기 사람 바뀐 것처럼 화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러면 PTSD 증상 때문일 수 있다 알려주고 지지받고 치료받게 이렇게 연계가 된다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과거 이제 어떤 국가적이나 사회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6.25 이제 참전 군인인데 학도병으로 초반에 참전하셔서 완전 이제 제일 잔인했다는 전투 현장에 다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진짜 좋은 분이지만 성격이 되게 욱하고 좀 괴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안 어울리시고 계속 혼자 담배만 피우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이렇게 숨겨놓으면은 결국 저한테도 화내시고 다시 내놓으라고 막 이러시고 이랬었는데 할아버지는 왜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좀 성격이 이러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정신과 의사 되고 이제 아는 거죠. 그게 진짜 PTSD 증상이구나. 완전. 그래서 할아버지 동네에서도 그랬다고 해요. 이제 김소령은 군대 다녀오기 전과 후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사람의 일생 진짜 바꿔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게요. 어떤 그 PTSD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네, 좀 달랐다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좀 다르게 하고 네, 좀 가족들하고 좀 다르게 지내실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하네요. 트라우마가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도체라고 하는 공포와 분노 같은 감정들을 담당하는 부분이 트라우마 상황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길게 노출이 되면 될수록 이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반면에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부위로의 연결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이성에 의한 통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아이고. 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정말 다른 때와는 또 이제 다른 게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아마 모두 다 경험하셨겠지만 미디어로 영상과 사진이 굉장히 많이 유포됐다는 데 있어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회에서도 이제 성명을 좀 냈었죠. 미디어 유발 트라우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리외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트라우마를 이제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네, 그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을 생생하게 보면 볼수록 네,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네,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이전에 어떤 뭐 글로 네, 어떤 뭐 음성으로 전달을 받았던 거와는 다르게 네, 그 상황을 굉장히 그 영상으로 쭉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 해도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네, 그 경험을 진짜로 경험하는 것 같은, 네,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확실히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를 통한 노출,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예전보다 인식이 좀 개선돼가지고 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정말 자극적인 부분들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아예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도록 방송사에서 좀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트위터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같이 소셜 미디어들은 뭐 개인 사용자들이 올리는 건데 그리고 그게 메신저로 마구마구 그냥 퍼날려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과 사진으로 무슨 트라우마 유발되냐, 나는 뭐 신경 전혀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실 거예요.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실제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느낀 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진료실에서 다들 좀 들으셨을 거잖아요. 예, 그 장면이 이제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힘들고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뇌 내성이 좀 적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영상과 사진이 계속 유포되면 이번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분들 이제 잘 회복하고 있는데 예, 이런 자극들이 들어오면은 또다시 예, 재경험하고 트라우마 자꾸 자극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가 맞습니다. 다 같이 좀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어쨌든 그 오늘 특별편으로 진행을 하고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걸 하면서도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긴 하지만 맞아요. 우리는 의학적 내용을 위주로 언급해야 되지만 네, 그래도 그러면서 어쨌든 한 번 더 노출을 하는 셈이긴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이게 저는 그 군에 있을 때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포탄 같은 게 좀 터지면서 네,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그 사건을 경험한 이제 그 간부랑 네, 병들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 뭐 헌병에서 물어보고, 네, 감찰 물어보고, 기무에서 물어보고 이러면서 사실 너무 그 경험들을 반복하니까 그게 계속 트라우마 재경험하면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 물어보면서 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좀 네. 음, 방송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가 사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군에서의 어떤 조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팩트만 확인을 할 거라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에 대한 공감이라든지 어떤 지지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렇기도 하죠. 네. 또 굉장히 취조받는 듯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오히려 트라우마를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믿을 만한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을 나누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죠, 저희들은. 네. 그럼 아마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 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이번 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이제 또 자연스럽게 좀 궁금해질 텐데요. 아까 오동 선생님이 좀 베이그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어떻게 저희가 대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일단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 감정을 빨리 좀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저렇게 생각해봐라고 하면서 빨리 그 사람이 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감정이라는 게 의지대로 통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에 대한 인정을 해주고 좀 수용을 해주고 그 힘든 마음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옆에서 기다려주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제 이걸 넘어서서 정말 좀 반복적으로 악몽을 꾸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재경험하면서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그 일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서 벗어났고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좀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에 PTSD라는 거는 내가 지금이 안전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죽음에 네, 가까운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거를 막 대처하고 과학성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과학성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이 안전한 공간이다. 여기는 안전하다라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네, 그러는 그러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따뜻한 어떤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죠. 따뜻한 음료나 차를 준다든지 아니면 족욕 같은 걸 한다든지 네,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덮어서 내 몸을 좀 데펴주고 그렇게 이제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뇌에서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가 엄청 날뛰면서 지금 큰일 났어 라는 불안 신호 경보를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2차적인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럴 때 뇌를 직접 갑자기 가라앉히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몸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통해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킴을 통해서 이제 뇌한테 지금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야 라고 역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규영이가 방금 얘기한 족욕이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아라고 다독여주는 게 즉각적인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뭐 별거 아니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너무 중요하고 아까 동훈이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 사건과 관련된 감정이나 이야기가 결국에 나오면은 그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초반에는 당연히 그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어요. 예, 저희도 이제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캐묻지 않고, 맞아요. 예, 그냥, 뭐 증상들은 좀 괜찮냐,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증상이나 일상적인 이야기로 좀 주제를 돌리잖아요. 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PTSD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건을 이제 끄집어내서 해소를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캐묻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료실에 찾아온 분들에게 물론 처음에 이제 병력 청취를 위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이후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대한 좀 불안을 가라앉히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다룬다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힘든 증상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면 좀 잠을 주무시도록 도와드리고, 그렇죠. 네, 식사를 못 하시면 좀 식사를 하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것처럼요.
아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한번 크게 울면서 뭔가 이게 다독여주고 나면은 그 마음이 싹 씻겨나가고 회복되고 이런 거에 대한 판타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환상이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그 감정이 건드려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올라오기도 힘든데 그걸 억지로 꺼내려고 하다간 진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라. 내가 아직은 힘들겠다.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PTSD까지는 미치지 않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트라우마 증상들을 경험을 하실 텐데 그냥 나 마음이 힘들고 좀 우울하다, 약간의 불안하다라는 그런 감정들이라면은 말씀드린 대로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맞아요. 믿을 만한 분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나누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좀 관련이 되어 있으시거나 좀 심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섣부른 접근하는 거는 위험하다. 맞아요. 이렇게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딱 네, 정확하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 좀 트라우마를 경험하셨거나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억이 건드려진 분들께 스스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정화 기법 중에 역시 첫 번째는 심호흡인 것 같아요. 네, 그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는 연습이죠. 이게 그 결국엔 과각성 하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숨을 이제 갑자기 몰아쉬고 이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호흡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고 이완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어쨌든 입으로 들이마시게 되면은 호흡도 이제 굉장히 숨도 많이 들이마시고 좀 빨리 쉬실 수가 있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뭐 수면할 때도 쓰는 방법이죠. 뭐 478 호흡법 이런 식으로 해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동안 이제 천천히 내쉬는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시면 호흡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공간에 있다,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호흡법도 말씀드리면 너무 뻔한 얘기 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즉각적이고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지금 한번 들으시는 분들도 눈을 감고 몸을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한번 어디 기대거나 누워보시고 그 다음에 배에 손을 올리고 주영이가 말한 것처럼 478 호흡법을 한번 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천천히 내뱉는다. 네, 정말로 즉각적인 몸의 긴장의 이완이 진짜 편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고요. 한 1, 2분 정도만 해도 진짜 긴장도가 가라앉거든요. 어떤 분들은 쉽게 잠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가 요즘 계속 불안이 자꾸 자극받는다 이러면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꾸 적용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몸이 불안해질 때, 막 심장이 뛸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호흡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는데 뭐 근육이완법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겠죠. 몸의 근육을 인위적으로 이제 경직시킨 다음에 몇 초에 걸쳐서 천천히 푸는 느낌을 통해서 그 이완되는 신체의 감각들을 좀 의도적으로 느끼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뭐 저희가 일전에 뭐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버터플라이 기법도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팔을 교차시켜서 스스로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다라고 되뇌이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은 많이 위로가 된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또한 뭐 매번 방송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게 이런 방법들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진다. 내가 점점 더 뭔가를 회피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는 것 같다. 감정 기복도 나타난다. 이럴 때는 최대한 초기에 약물 치료를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을 때 향후 예후가 좋기 때문에
꼭 정신과의 문턱이 아직도 약간 높은 부분이 있지만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나는 좀 그래도 정신과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혹은 진료비나 정신과 의무 기록이 남을 것이 좀 걱정된다 등등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이 있을 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병원이나 장례식장, 분향소 등에서 직접 현장에 상주하는 분들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심리지원 한라인 연락처인 1577-0199로 연락을 주셔도 근본 트라우마에 대한 상담을, 앞으로 치료 계획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트라우마 상황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사실 반복적으로 이 관련된 기사나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고,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닐 거야, 이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도 그렇게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뭔가 마음을 회복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일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어떤 애도를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게 마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여러모로 논란이 뭐 당연히 모든 결정에 논란이 따라오겠지만 국가 애도기간을 결정한 거는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같이 정말 슬퍼해야만 하고 그 슬픔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기간이지만 그 애도기간이 끝나면 또한 일상에 복귀해야 되는 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트라우마 당사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셔야 될지, 그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인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진 이야기들을 좀 풀어놔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이태원 사건을 가지고서 저희 의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드린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많은 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택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고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